싱가포르 발표는 김지훈 선생님, 인하대학교의 김지훈 선생님께서 맡아주셨고, 이에 대한 토론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주영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지훈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20분 동안 본론을 이제 발표를 하시고, 5분 동안 정리하시고, 꼭 25분이라는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발표에 이어서 바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인하대 김지훈입니다. 지금 잠깐만 저 슬라이드 공유를 위해서 네,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2024년은 제가 이제 1999년부터 싱가포르와 싱가포르로 유학하면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어, 지금 그 사이에 99년부터 2024년 사이에 싱가포르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일이 한 3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2024년을 제외하고 그 앞에 2개 정도밖에 없었고 그 2개를 합친 그런 것이 2024년에 일어났다는 것이 제가 보는 싱가포르 2024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2가지인데 드디어 이제 소위 말하는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부르는 4세대 총리가 실제로 이제 취임을 한 거죠. 취임을 한 것과 교육 제도에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역사상 60년의 역사상 이중언어 정책에 버금가는 영향을 그 싱가포르 시민들에게 영향을 준 교육 제도의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싱가포르식 능력주의 엘리트 체제가 그동안 1965년부터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었는데 2024년을 계기로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뭐 주장이라고 하면 주장이고 그 주장이라면 주장이고 그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정치의 영역에서는 드디어 이제 4번째 총리가 등장을 했는데 로렌스 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이 있고요. 잘 알다시피 리관유, 고촉동, 리시앤룽, 로렌스 웡인데 이분이 로렌스 웡입니다. 72년생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이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리관유, 고촉동, 리시앤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리관유와 리시앤룽은 이제 부자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간 차기의 손자까지 3대 세습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의 불식이 있었고 자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로렌스 웡이라는 분이 어, 그 전에 지금 이제 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데 앞선 그 세 명의 그 총리와 비교를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흑수저까지는 아니지만 흑수저에 가까운 동수저 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이렇게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특히 싱가포르의 명문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출신이 아니지만 학업을 잘 해서 싱가포르식 그 능력주의의 사다리를 잘 타서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장학생으로 학부부터 유학을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트 코스로 행정부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서 드디어 이제 총리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전임 총리 리샹룽이 원래 한 그보다 2년 전에는 로렌스 웡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을 했었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로렌스 웡이 어, 총리가 되었고 12년생이니까 굉장히 젊은 편이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로렌스 웡이라는 상대적인 흑수저 출신이 의 총리가 총리를 맡아서 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엘리트주의적인 능력주의에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나 이제 내셔널 데이 랠리에서 스피치를 하는데요. 독립기념일 이제 연설이라고 할 수 있죠.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것이 싱가포르의 그 해와 그 다음에 혹은 그 이후에 있는 비전들을 제시하는 정통적인 그 방식인데 그때 이야기 나왔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란 사회교육과에 있으면서 사회학 중에서도 이주사회학과 교육사회학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이건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나오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변화이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나 정치, 외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뭐 쟁점적인 일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대를 넘는 4% GDP 성장인데요. 자, 싱가포르와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전 세계 요거를 제가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코로나의 영향이 컸었고 21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진국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고 공식 IMF 자료에서는 2.6%로 나왔지만 로렌스 웡 총리가 이게 연말에 그 이야기하기로는 이 4.0%에 달하는 매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 아시아의 국가와 전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경제 관련 뭐 주요 지표들이 있는데 실질 GDP도 보면 5.4 이렇게 2024년에 전체적으로 4.0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은 3, 4분기에 굉장히 큰 성장이 있었고 그것은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었다.
있고요. 그 어떤 산업이 이제 되었는지 주요한 성장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제 제조업 놀랍게도 제조업 분야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동시에 요즘에 이제 스마트 네이션 IT 등등 싱가포르 정부가 어, MTR을 통해서 경제개혁청을 통해서 이제 어, 그전 세계의 트렌드를 읽으면서 이렇게 투자 영역들을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준수한 괜찮은 경제 지표를 보였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외 관계와 한국과의 관계는 이제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을 했고요. 한싱 회담이 이제 싱가포르에 있었고, 유엔 사무총장을 이제 만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레이시아와의 그, 인 것이겠죠. 말레이시아와는 조바루와 싱가포르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지금 뭐 10여 년 이상 계속 그 지체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에 대한 물꼬를 이제 쓰는 그런 시 안와루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조호로 싱가포르 특별 경제 구역을 발전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아갔는데 사실 이거는 그 전에 1980년대와 90년대에 조호르 싱가포르 그리고 빈탐 바탐 그 인도네시아의 어, 빈탐 바탐 섬들 등 싱가포르에서 페리로 40분 정도만 가면 있는 인도네시아 땅, 세 지역을 트라이앵글로 해서 어, 개구역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자는 아이디어는 뭐 1980년대부터 90년대 뭐 쭉 가다가 이렇게 뭐,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오래된 아이디어지만, 이렇게 제대로 됐느냐라는 거를 물어본다면, 뭐, 그저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 한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는 범죄 인도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렇게 사고 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라고 봤었을 때, 필리핀이나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가장 봄털들은 싱가포르로 가죠. 이번에 뭐 테라 루나 사건, 그 젊은 친구 있잖아요. 이번에 결국 미국으로 송환하게 된, 뭐 조단위의, 조단위의 그 사건을 치는 사람들은 또 싱가포르로 가는데 아마 그 문제가 범죄인 인도 협정을 이끌게 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유엔 사무총장이 밀고 있는 새로운 아젠다가 미래를 위한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그 밀레니엄 골이라는 게 전전 전전임 사무총장 이제 요즘에 이제 사람 이름도 깜빡합니다. 전전임 사무총장에 의해서 10년 동안 추진되었고 전임 총장인 한국 출신의 누구죠? 아, 네, 우리나라가 배출한 사무총장 안님, 은 거의 뭐 이렇게 후속으로 이어가는 시즌 2 정도만 했었는데 아마 구테레스 총장의 경우에는 요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 지지한다. 뭐 이 정도가 대외 관계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사회 문화 영역, 사회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 영역에서 인구 구조와 교육 제도를 통해 보는 싱가포르 정치 제도와 선진 민주주의의 반성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 행사 때 주요한 내용이 요 네 가지입니다. 슬로건은 무엇이냐면은 전진하는 싱가포르. 그리고 이 그 연설의 제목은 우리의 꿈을 우리가 실현시키는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딱 네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가족, 주택, 교육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엄청난 규모의 센 역사적인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역사적인 임팩트를 준 플러스에서 싱가포르의 그 능력주의식 지배 체제의 변화의 가능성도 줄 수 있는 어, 그런 교육 체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경제는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요. 준수하게 잘 하겠다는 정도였고, 두 번째 이제 가족에 관련된 정책으로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싱가포르의 그 맞벌이 부부의 그 비율은 훨씬 높죠. 가사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전일제 아동 돌봄이 필요한 이 가능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또한 그 비용을 종일반 비용을 월에 300싱달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1싱달러가 1,000원 정도 됩니다. 한 30만 원이면 전일제 아동 돌봄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소득이 이 적은 경우에는 이것도 면제해주는 정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혼인 장려책 겸 어, 혼인 장려책 겸또 이렇게 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기존에 10주 동안 주어졌었던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플러스 10주를 더 주겠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플러스로 그 엄마의 경우에 6주 할 수 있고, 플러스 아빠가 2주를 받고 엄마가 2주를 추가를 받든지, 혹은 아빠가 4주를 받든 엄마가 4주를 받든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간에 전체적으로 왔었을 때 10주에 주어졌던 육아휴직을 10주를 더 추가해서 20주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한국도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주택과 관련한 것인데 그죠? 이렇게 보면 이야기했었던 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이렇게 딜레이 됐었던 HDB를 조속적으로 완화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 영거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소득 대비 가격 비율은 PIR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도 되게 중시하는 그 지표이죠. 1년 동안 1년 동안 모든 소득을 다 합산했었을 때 중위 가격, 그러니까 중위 소득자의 그 1년간 소득을 다 합산했을 때 그 도시 혹은 그 나라의 중위 가격의 그 아파트 혹은 주택을 사는데 총 몇 년이 걸리냐인데 이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4.8, 4, 4.8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감이 오게 한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자, 한국은요, 지금 주택가격이 떨어졌었을 때 서울 기준으로 13년입니다.
싱가포르가 서울이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하니까 그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13인데 싱가포르는 또 주택 가격이 비싸함에도 불구하고 4.8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도권이 또 이렇게 8.5년이니까 한국보다 훨씬 싼 편인데, 물론 그것은 HDB 이 덕분이죠. 그런데 토지 담보, 토지 토지는 이제 정부가 소유하고 그 위에 주택만 짓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한국에서도 도입했지만 한국에서는 일부 굉장히 소수에 반해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했고,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좀 이렇게 했던데도 이렇게 실패 담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하니까 성공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령층의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 돌봄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하고 시범 사업으로 이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웡 총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학부모가 불안하고 압력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쟁적이지만 우수한 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에는 개개인의 자질과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변경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자, 한국도 한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한국은 정말 교육 헬이다. 그다음에 애들 한국의 몇 가지 이제 지표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피사라고 해서 중학생들, 전 세계 중학생들 동시에 세계 영역에 관한 그 시험을 치는 게 있거든요. 국영수 그 언어 영역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국이 최상층이지, 그럼 싱가포르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어딜까? 그러면 이제 어,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네, 싱가포르이 거의 1위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여튼 그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그 엄청난 변화라는 거는 이 두 가지인데, PLSE라고 해서 초등학교 졸업 시험, 이게 바로 중학교 입시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졸업하는 그 시험의 점수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트랙으로 되는지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세 개의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그러니까 인문사회계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인문자연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업 아카데믹 스트림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익스프레스 레벨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멀 아카데믹이라고 해서 이렇게 결국은 폴리테크닉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그리고 노멀 테크니컬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이제 직업 교육으로 가는 그런 스트림이 있는데, 이것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표와 그다음에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변화는 싱가포르 사회 전체를 흔드는 변화, 한 20년, 30년 동안 있었던 교육이나 사회에 굉장히 굵직한 이슈 중에서 핵폭탄 한 두 개, 그러니까 한 핵폭탄이 한 서너 개 있었다면 25년간 이번에 두 개가 터졌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적 능력주의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해석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인구 구조, 그다음에 세대, 코호트, 그리고 교육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인구 구조와 코호트 그리고 교육 제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잖아요. 인구는 지금 이제 레전드 파퓰레이션이라는 것은 싱가포르의 자 시민과 영주권자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만이 이제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인구는 560만 명을 넘어가지만 시민은 36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죠. 두 번째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80년대부터 2023년 사이에 그 25세 이상 거주자의 최고 학력을 보았었을 때, 자, 우리가 대학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뭐 탑5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사실은 약간의 과장이 있는 지표인데, 어, 자, 1980년 기준으로 2.7%, 90년도에 4.7%, 90년도에 40.7%밖에 되지 않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는 진짜 그 매우 소수의 엘리트들만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었고 90년대에 들어서 90년대 혹은 2000년대 들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를 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리젠융 총리 때도 졌었던 건데, 근데 그래서 늘려나가서 이제 36% 정도입니다. 36%면 선진국 중에서도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50%가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대학까지 않더라도 어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 보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리고 복지국가에서나 가능한 혹은 선진국에서는 대략 한 50%에서 60%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은 대학 과잉 교육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 이 지표를 보여드렸고 자 선생님, 인구 네. 김지훈 스님, 네, 시간이 네. 이미 많이 추가가 되어서요. 네, 마지막 아 마무리를 해주셔야 네.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교육제도 뭘 바뀌었냐. 요거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1979년에 교육개혁을 통해서 아까 전에 아카데믹 스트리밍이 도입이 됐는데 이게 폐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인구 구조적인 변화를 와 세대 변화를 함께 보았었을 때 교육을 받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이 올라가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로렌스 웡 총리이고 그래서 자 지금까지 1.1당 그러니까 1.5당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자민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야당을 다 합쳐도 0.5당밖에 안 된다는 그런 냉소적인 55년 체제가 있다면 싱가포르는 1.1당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그 80년대와 90년대는 1.05당 정도였었는데 지금 변화해서 1.1당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을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김주영입니다. 일단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뒤에 사회문화 파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부제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는데 발표를 또 들어보니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상태가 안 좋은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4년 싱가포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4세대 총리의 새로운 총리의 등장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발표문에서 그리고 제게 주신 이제 원고에서도 이 흑수저 출신, 뭐 흑수저 혹은 동수저 출신인 이 새로운 총리의 등장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발표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셨던 원고를 봤을 때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함의가 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현재 제가 살펴볼 수 있었던 건 이제 그 로렌스 웡 총리의 이력, 이 사람이 어떻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정치계에 입문하고 총리까지 될 수 있었는지 이러한 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계신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서민 출신 그리고 또 독립 후 첫 세대라는 이제 매우 젊은 총리라는 점에서 어떤 특이점을 보이는지 또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로렌스 웡 총리에 대한 어떤 일련의 평가는 이 인물이 굉장히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인민행동당의 인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그다지 새롭지 않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이제 새롭게 제시된 어떤 교육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존의 이제 정치 체제를 흔들 만한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제 뭐 명목상의 총리라고까지 말하는 건 불공평하지만 CEO라기보단 이사회 의장이다. 그래서 리센룽의 후원을 제외하면 권력 기반이 없다라는 다소 신랄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센룽 전 총리도 이전에 이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선임 장관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기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새로운 총리에게 이 선임 장관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안에서 총리가 어떻게 자신만의 방향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엘리트 능력주의 체제의 미래와 연관지어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총리의 존재 자체가 이 싱가포르에서 얼마나 엘리트 능력주의 체제가 공고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24년부터 이제 내각 장관들이 이제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뭐 물론 그중에서 일부는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2024년에는 실제로 그 장관 한 명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뇌물을 수수받는 이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엘리트 중심주의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떤 대중의 비판이 일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4년에 어떤 시민 인식 조사를 보면 여전히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2024년 하반기쯤에는 이제 정부의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에서 주최한 이제 청년 세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를 듣게 됐는데 이제 부패에 대한 인식에서 싱가포르 이 청년 세대가 가장 이제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이 전 장관의 이제 실형이 선고된 이후였는데도 그렇게 나와서 그 조사를 했던 그 동남아 연구소 연구자들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육제도의 어떤 변화와 이 로렌스 웡 총리라는 이제 새로운 배경 가진 인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엘리트 능력주의 체제가 새롭게 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기존의 체제가 너무 공고하고 이런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런 지지를 봤을 때 이런 변화가 굉장히 더딜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처음에 원고를 받았을 때 이 사회문화 파트의 내용이 정치 쪽에 좀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에서는 이 교육제도 자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발표에서처럼
제시하지 않으셔서 저는 이 교육제도가 정말 엘리트주의적 능력주의를 이제 근간을 흔들 정도로 정말 개혁적인가에 대한 이제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그런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문화 파트에서 교육제도를 이제 별도로 다루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걸 이 정치적으로 좀 녹여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치 파트의 내용이 그 사회문화의 그 교육과도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 그 부분을 합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표문에서 이제 원고에서 이 로렌스 왕 총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리콴유 가문 총리 세습이 일소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로렌스 왕은 이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라는 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 세습 가능성이 정말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미 이제 로렌스 wong이 이제 4세대 리더로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재빨리 이제 5세대 리더를 찾아야 한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어떤 이 4세대 그룹의 움직임 속에서 어떤 총리 세습의 가능성이 혹시 염두에 있을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리더 그룹을 새롭게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2024년 싱가포르에서 총선 준비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 원고에 2025년 총선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렌스 웡 총리도 계속적으로 이 총선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경계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2024년은 2025년에 총선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봤을 때는 생활비 이 문제가 이제 유권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집권 여당이 개입하려고 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권에서는 또 이를 무기 삼아서 오히려 집권당이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총선 전에 이제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들을 좀 짚어 주시면 이제 결론부 쪽에 이제 총선에 대한 전망을 쓰셨는데 그것과 좀 조응해서 좀 조화로운 어떤 원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외에 뭐 야권 연대라든지 어떤 새로운 주택 정책 제시 뭐 여기에서는 주택이 이제 사회 문화에서 어떤 청년 세대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주택 문제도 이제 총선 전에 이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2024년 총선 준비 쪽에서 같이 서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셨는데, 저는 2023년에 비해서 4% 성장을 했다는 점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2023년의 성장세가 워낙 더뎠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성장 요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1년의 지표들을 보면, 뭐 관광이라든지, 뭐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좀 호조인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석글들을 보면 이제 수출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경제 쪽에서 조금 더 추가 서술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4% 성장이 실질적으로 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고용이 좀 개선되었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어떤 부분에 고용이 개선이 되었고, 이게 뭐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단기적이고 안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제 부분에서 이제 앞에 정치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에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았는데 2024년에는 그래도 2023년보다는 좀 낮게 유지가 되었더라고요. 수치를 보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또 이것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총선의 중요한 과제로 이 싱가포르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반등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또 5년 연속 수치로 보면 그다지 이렇게 높은 또 수치는 아니다라는 어떤 평가도 있는데 이게 이 성장세와 맞물려서 뭐 고용의 개선 그리고 실질 임금의 반등 이런 부분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표에서는 경제 부분을 이제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셨는데 이제 발표 그 원고에서는 네, 경제 쪽에서 이제 총리의 연설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어, 어,
이것이 이제 청년 세대 맞춤형, 이라는 어떤, 이 새로운 총리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청년 세대 맞춤형이다라는 점을 이 원고 전반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경제 부분에서 직업 훈련과 교육 정책이 좀 중령층 대상으로만 서술이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과연 청년 세대 맞춤형 경제인지를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 관계는, 이제 미중 관계는 워낙 전통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 원고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국경일 연설에서 총리가 이제 미중 경쟁이 격화되었다라는 지점을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기원하는 등 이제 중요한 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과의 관계에는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다고 원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에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협력을 좀 더 공고히 했는지 추가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에 사회문화에서 가족주택 교육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룬 이제 연설을 소개하셨는데, 저는 주택 문제가 이제 공급 증가뿐만이 아니라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아시아 도시에 비해서 그 구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 공공주택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것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좀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문화 파트를 정치 쪽에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럼 이제 사회문화 파트에 특히 이제 주택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좀 정치 문제와 결합되어야 될 것 같다는, 물론 지금 발표를 하시기 전에 원고만 보고 이제 든 생각인데요. 만약에 사회문화 파트에 그런 이제 교육이나 이제 주택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파트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생각했을 때 이제 청년 세대를 위한 사회 구성을 이제 이 원고 전반적으로 이 원고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강조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사회문화 파트에 좀 추가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들어보니 워낙 이제 그 교육 제도에 방점을 두고 계셔서 제가 드리는 제안이 어느 정도로 선생님께 유효할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지훈 선생님, 어, 네, 김지영 선생님께서 거의 국가 리뷰 심사에 가깝게 이제 꼼꼼하게 다 짚어주셨는데, 오늘 지금 네네. 발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다루지 못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국가 리뷰 원고가 나올 테니까, 논문이 나올 테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이제 핵심만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이제 김지영 선생님께서 토론에서 제기하신 네,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5분 내에 응답 네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4세대 총리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경우에는 선임 장관 제도가 언제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 리셰누 때도 그 멘토 장관이 있고 선임 장관이 있고 그렇게 나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 그 자체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들이 총리실 산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너무 비판적인 이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정부 신뢰도 부정부패 사례는 실제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언론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별 사건이 없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뭔 일이 있어도 막 이렇게 보도가 과열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청년 세대가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게 높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건 더 실제에 가깝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교육 영역을 정치 영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25년 총선에 대해서 약간 언급한 것 같은데 좀 같고요. 생활비 문제, 주택 문제, 이게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지점이잖아요.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결국은 먹고 사는 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부가 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 2020 때 이제 장년층 중심의 고용 개선책을 먼저 이제 전임 총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까지 이렇게 실렸었던 것들이 굳이 이게 필요할까 싶은 생각. 그래서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생략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생략해 버렸고요. 싱가포르는 EIU, Economic Intelligence Unit에서 Cost of Living 글로벌 도시에서 인덱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런던이나 뭐 뉴욕보다 더 비싼 도시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렴한 주택 그리고 물가 속에서 살 수 있다. 물론 제가 지금 한 해에 2번씩 싱가포르 가는데 제가 늘 먹던 싼 음식이 지금 가격이 한 2배 된 것 같은데 제가 뭐 다른 국가,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가봐도 호주나 가봐도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의 물가도 지난 3년 동안에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밥을 사 먹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미중 관계 언급은 살짝은 한 것 같고요. 한중 관계 50주년 되더라도 지금 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 지금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달에 하나씩 가장 중요한 기사 이렇게 뽑는데 11월 기사에 윤석열 탄핵 관련되는 게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50주년 수교 50주년을 가지고 뭘 준비해 왔는지, 그다음에 지금 없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이렇게 힘은 막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층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젊은 층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영거 제너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올더 제너레이션과 영거 제너레이션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웅 선생님, 예, 발표 잘 들었고, 김재웅 선생님, 아마도, 또,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예, 나중에 국가 리뷰를 통해서, 예, 또 서로 대화를 나누실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싱가포르 발표와 토론 참여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바로 이어서 아세안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